지금부터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관련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요 이슈로서 인공지능, 페이퍼밀, 텍스트 리사이클링, 부당한 저자 표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윤리 등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핵심 이슈인 부실학술 활동과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챗GPT의 등장과 함께 최근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고, 논문 공장과 텍스트 재활용도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부당한 저자 표기의 경우는 몇 년 전 자녀를 논문 저자에 넣는 것이 언론에 크게 부각된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법으로서 거기에 연구 출판 윤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실학술 활동 문제도 5년 전에 언론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 출판 윤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연구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은 5가지 주요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연구윤리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과학 논문의 약 1 내지 5%에 AI가 생성한 텍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걸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학술지 논문 작성에서 챗GPT가 활용되는 영역은 9가지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제 선정, 문헌 검색 가이드, 논문 구조 및 포맷 조언, 실험 설계 도움,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상담, 문장 및 문법 수정 도움, 논문 작성 스트레스 관리, 논문 제출 및 출판 과정 가이드, 피어 리뷰 대응 전략 조언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활동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연구활동에서 AI를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활동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를 종합하면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저자 표시, 정보 공개, 사용 책임, 연구 보안 등입니다. 저자 표시의 경우는 인공지능을 저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의 경우는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사용 책임의 경우는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책임은 활용한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보안의 경우 기밀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AI 도구에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과제 평가 시에는 AI 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 출판 단체인 와메, 코프, ICMJ 등 가이드라인에는 저자 표시, 정보 공개, 사용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보안 규정은 아직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와메의 AI 관련 공고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봇은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는 챗봇을 사용했을 때 투명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자는 논문에서
챗봇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편집인과 심사자는 평가와 심사에서 챗봇을 사용했다면 저자와 편집인, 심사자 간의 사용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편집인은 AI로 생성 또는 변경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최근에 연구과제 평가와 제안서, 보고서 작성 시에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두 가지 핵심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제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종 평가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과제 신청 및 수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공장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제공하거나 쉬운 출판을 제공하여 연구자를 대신하여 제작된 원고를 유료로 저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약 14%가 논문 공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는 여러 연구기관, 출판사, 연구원, 대학 및 출판 인프라가 참여해서 United to Act라는 가상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 주요 협력 과제를 실행하고 각 조치와 관련한 실무 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하며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United to Act 가상 서밋에서 도출된 협력 과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연구자, 편집인, 심사자, 학술지 및 출판사가 논문 공장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도구와 자원을 만들고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판 후 수정 과정 개선입니다. 학술지의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합의하며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문헌 수정을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논문 공장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역별 또는 주제별 논문 공장에 관한 연구 수행을 촉진하고 이해 당사자와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표식자 개발입니다. 저자, 심사자, 편집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도구를 다양한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솔루션이 다양한 저자 및 저자 선택에 적합하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입니다. 출판 과정의 조직적인 조작에 관해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프와 STM의 논문 공장 대응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4개의 이해관계자마다 취해야 될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자와 연구기금기관입니다. 이들은
엄격한 동료 심사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기관은 저자의 책임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편집인과 심사자들은 가짜 논문을 식별하는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공장 대응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 참여자의 신원을 조작하고 출판물의 내용을 위작하여 학술지의 안전성을 우회하는 논문 공장이 만연함에 따라 미래에는 논문의 학문적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는 도구를 상설하여 사용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특별히 국내 학술지에 투고되는 외국 논문 중 다수가 논문 공장이 많이 운영된다고 알려진 나라로부터 투고되고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술지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 도구의 사용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추세에 합당한 교육을 많이 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재활용입니다. 텍스트 재활용이라는 것은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에 이미 기술된 바 있는 적은 범위의 내용을 새로운 논문 또는 서적에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트 리사이클링 리서치 프로젝트라는 곳에서는 이것을 새 논문에서 기존의 텍스트 자료, 즉 문장, 시각 자료 또는 수식을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을 자기 표절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복 출판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코프에서 텍스트 재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텍스트 재활용의 판단은 재사용한 문장의 분량, 위치, 출처 기재 여부, 연구 성과 인지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시대와 장소의 문화적 규범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사용한 부분을 연구의 독창성, 합법성, 진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코프 가이드라인에서 문장 재사용 허용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론,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등에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 리사이클링 리서치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재활용의 유형은 4가지입니다. 발전적 재사용, 생성적 재사용, 변형 출판, 중복 출판입니다. 발전적 재사용이라는 것은 학회 구두 발표나 포스터 발표 논문으로 재사용한다든지 연구 제안서의 내용을 학회 포스터에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성적 재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논문에서 출판된 예전 논문의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재사용한다든지 새로운 논문에서 출판된 예전 논문의 요약을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윤리적으로는 분량이나 종류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번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연구 방법이나 배경에
부분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변형 출판이란 것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오피니언 컬럼, 블로그 또는 잡지 기사로 재사용하거나 출판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 출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저자들이 편집인과 저자들에게 명확히 밝혔을 때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출판의 경우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저널에 투고한다든지 게재된 논문을 표면적으로 변경하여 다른 저널에 새로운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허락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구 결과에서 텍스트 재활용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도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원 자료가 출판된 자료인가 아닌가 판단했을 때 아니라면 그것은 발전적 재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출판된 자료라면 원자료의 중요한 내용이 재사용되었는가 아니라면 생성적 재사용이고 그렇다면 원자료와 다른 장르, 다른 독자층 등으로 변경되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변형 출판이고 그렇지 않다면 중복 출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학술지 편집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편집인들은 저자들이 텍스트 재활용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투교 규정상의 문장 재사용의 정의와 해당 학술지에서 허용하는 문장 재사용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미출판 자료 혹은 기존 저자들로부터 재사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저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술대회 기관이나 학회 소식지 등의 출판 윤리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당한 저자 표기 예방입니다. 부당한 저자 표기 예방을 다루기 전에 몇 가지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자란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저자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논문에 대한 공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에서 부당한 저자 표기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 이것을 손님 저자 또는 선물 저자라고 하고 그 반대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령 저자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21년 동안 연구 부정 의혹 사건 중 부당 저자 표시가 48.7%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정률은 21.8%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저자 표기 관련 지침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저자, 즉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로 나누고 저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를 정합니다. 여기서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 심사, 출판 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연구 시작 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 사실을 편집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소속 기관을 표기해야 합니다. 저자의 연구 실적 표기, 연구 부정행위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학술지는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을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자 분쟁 관련입니다. 먼저 저자 간 자율적 합의를 권장합니다.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가급적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RCMJ와 CSE에서 저자 자격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CMJ에서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저자로 인정됩니다. 연구 개념 또는 설계,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에 근본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지적 콘텐츠에 대한 연구 드래프팅 또는 중요한 변경에 관여해야 합니다. 출판본의 최종 승인에 관여해야 하고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CSE에서는 저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논문에 근본적으로 기여하고 논문에 대한 책임에 동의하는 개인. 그리고 저자는 논문의 특정 부분에 공저자 중 누가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저자의 기여 진실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저자는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표기 관련 연구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지의 저자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연구 시작 시에 저자의 역할과 순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저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저자 소속 기관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즉 법률 제19235호의 연구윤리규정은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5번째를 유념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5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구윤리 규정이 있는데 제58조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포함할 내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째와 3번째 그리고 6번째를 초점을 두어 보면 좋겠습니다. 2번째 항목을 보면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 교류에 관한 윤리. 아마도 이것은 부실학술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항목에는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가 있고 6번째 항목에 보면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기금기관으로부터 연구자가 연구기금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한 후 학회를 통해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그 학술 논문이 도서관에 입수되어서 다시 연구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각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 부정 행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심사라든지 편집 부실, 또 아카이빙 부실, 성과 검증 부실 등을 근거로 이러한 부실 학술 활동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이중게재,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픈 사이언스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부실학술지와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학술 활동과 오픈 사이언스는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의심 학술지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의심 학술지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가 활성화되었던 201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1800종이었던 부실의심 학술지는 4년 후인 2014년도에는 8000종이 되어 약 4.5배가 되었습니다. 논문 건수는 더 심각해서 8배까지나 되었습니다. 부실의심 학술지는 스코포스에도 상당 부분 등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논문 수를 보면 2004년도에 약 2000건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약 60만 건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스코포스에서는 이러한 학술지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부실의심 학술지에 대한 정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사서인 제프리 베어의 정의입니다. 그는 2010년도에 부실의심 5A 학술지 리스트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부실의심 학술지를 저자에게 출판 요금을 받으면서도 출판 전에 동료 심사 및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학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실 학술 활동이란 외견상으로는 학술 활동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학자들을 현혹하는 악의적인 학술 활동입니다. 그 예로서는 페이크 컨퍼런스, 프리데이터리 저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학술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신생학회의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실의심 학술 활동은 크게 부실의심 학술대회와 부실의심 학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실의심 학술대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의심 학술대회는 정상적인 학회처럼 웹사이트를 만들어 논문 발표 또는 초청 발표를 유도합니다. 또 학회 운영 주체가 학술단체가 아닌 영리집단에 의해 운영되거나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학회 개최 장소가 유명 관광지인 경우가 많고 학회의 주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학회 참가에 아무런 제약이 없거나 적정한 검토 없이 참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동일 세션에 전혀 다른 주제들의 발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좌장이나 청중 없이 논문 발표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학회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가 초청 메일의 발신자 메일 주소의 도메인이 공용 메일 계정, 즉 지메일, 야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가 초청 메일 내용이 부실하고 조악하고
수신자의 전공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학회 참가 메일을 발송합니다. 학회 등록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개별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참가 초청 메일 수신자에게 뜬금없이 초청 발표나 프로그램위원회 참여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실 의심 학술지의 특징입니다. 먼저 학술지 소개 내용에 거짓 또는 오류 정보가 포함됩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의 내용에 모순이 존재하고 거짓 인용지수를 제시하거나 거짓 색인 등재 가입 정보를 제시합니다. 주소, 편집위원회 등 오류가 많고 엄격한 동료 심사를 한다고 오도합니다. 논문 초래와 같은 출판 정책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투고 전에 APC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편집위원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투고를 권유합니다. 수신자에 대한 찬사와 함께 투고 요청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편집인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논문 투고 초청 메일 내용이 부실하고 조악합니다. 그 밖에 학술지의 주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당한 동료 심사 없이 빠른 게재를 보장합니다. 메일의 발신자 메일 주소의 도메인이 공용 메일 계정, 예를 들면 Gmail, 야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실의심 학술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자 각국에서는 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학술지 출판 권고안이나 지침에 부실학술지 관련 방지 조항을 넣기도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학술지 목록에서 부실의심 학술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황 파악만 하고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과기부는 부실의심 학술지 투고 현황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학자들을 징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키스티는 과총과 연구재단의 협력을 받아 부실의심 학술지 모니터링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인 세이프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에는 부실의심 학술지나 학술대의 리스트, 바람직한 학술지 리스트 등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실의심 학술활동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도 등장하였습니다. 학술지의 경우는 싱크체크 서브밋이 있고 학술대회의 경우는 싱크체크 어텐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술지의 발간처와 학술대의 주관기관이 믿을 만한 기관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한림원연합회에서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부실학술지 및 학술행사를 분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재단은 이 보고서 전문을 번역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학술지에 대한 스펙트럼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부실이 심각하고 오른쪽은 우수한 학술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학술대의 스펙트럼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이 심각이고 오른쪽이 우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실 학술활동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 의심 학술지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실 의심 학술지 투고 안내 메일을 보시면 이메일 제목에는 크로스레프 DOI와 같은 내용을 넣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마감일자와 같은 것을 넣어 의사결정을 서두르게 유도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실 의심 학술지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 학술지 홈페이지에도 크로스레프, 터니딘과 같은 유명기관 로고를 넣고 있으나 글자체, 구성, 색상 등이 조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부실 의심 학술대의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실 의심 학술대의 이메일을 보면 이메일 제목에는 개최 장소를 강조하고 마감 임박과 같은 홍보 문구를 포함하나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학회 상세 내용이 모호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실의심 학술대의 메일 리스트를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발신자만 다른 경우, 발신자의 메일 아이디만 같고 도메인 주소는 다른 경우, 동일한 행사인데 날짜와 장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연구 문화의 상징으로서 오픈 사이언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과학 연구는 과학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연구자의 평가와 명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연구를 원래의 취지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이 오픈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 연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와 연구 데이터의 재현성 보장을 위한 오픈 데이터가 핵심 요소입니다. 유네스코는 2021년 말에 193개국 전체 회원국 만장일치로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3대 요소로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콜래보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먼저 오픈 액세스는 다국어 과학 지식을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 데이터는 과학 지식의 창출, 평가, 소통 등의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 콜래보레이션은 과학과 사회의 유익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과학적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열린 과학 지식, 열린 과학 인프라, 열린 참여, 열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모든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오픈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데이터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오픈 사이언스 시대에는 연구 데이터는 검증 및 재사용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기탁 및 DMP 작성을 통해서 공유를 하여야 되고 연구기관은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페어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학술단체는 데이터 출판을 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연구자가 작성해야 되는 DM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P는
연구원이 연구 프로젝트 수행 기간 및 완료 후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로 많은 공적 연구기관이 DMP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DMP에는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설명 및 수집 방법, 데이터 저장 위치, 데이터 사용 관리자 및 접근 통제 방법, 데이터 문서화 절차와 메타데이터 표준, 아카이브 위치와 공개 범위,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 책임자와 필요 자원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연구자들이 DMP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DMP 툴이라는 게 있고, 영국에는 DMP 온라인, 캐나다에는 DMP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키스트에서 DMP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데이터 기탁을 위한 데이터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파지토리는 현재 r3data.org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분야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리파지토리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는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리파지토리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리파지토리가 페어 원칙을 준수하느냐입니다. 페어 원칙을 준수하는 리파지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어 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라는 것은 findability, accessibility, interoperability, reusability를 앞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먼저 findability라는 것은 전지구적인 영속적 유일 식별자를 가져야 하고 다면적 검색이 가능할 것을 말합니다. accessibility는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되고 인가 인증이 가능하고 메타데이터가 영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teroperability는 표준 언어를 사용하고 타 소스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usability를 위해서는 라이선스 및 이력 출처 정보를 포함해야 되며 해당 도메인의 표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페어 프린시플 외에도 케어 프린시플과 트러스트 프린시플이 나와 있습니다. 케어는 데이터 사용의 평등과 공평성 등과 같은 인문학적 관점을 다루고 있고, 트러스트는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등 관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출판은 4가지 단계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개할 때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재사용을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에 식별자를 붙여 인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심사하고 고품질로 출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공유 정책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정책은 새로운 것인데
아직까지 표준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져서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스테이트먼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가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않느냐,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공유를 권장하는 것, 두 번째가 데이터 공유가 기대되는 것, 세 번째는 데이터 공유가 의무인 것,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공유가 의무이면서 데이터에 대한 피어 리뷰를 하는 것, 이렇게 4단계로 있는데,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 현재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저널의 경우에는 4번째 단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지 논문과 데이터 논문은 어떻게 다른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논문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면, 데이터 논문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고, 피어 리뷰를 하는 목적도 일반 논문은 품질, 최신성, 정당성을 보는 대신에 데이터 논문은 그 데이터셋의 완벽성과 수집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도 일반 학술지는 연구 방법, 결과, 토론, 결론이 주 내용이지만, 데이터 논문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그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술지는 데이터의 기탁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데이터 페이퍼는 표준적인 리파지토리에 기탁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일반 논문은 학술 논문에만 DOI가 부여되지만, 데이터 논문에는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데이터에도 DOI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사이트라는 곳에서는 데이터를 인용하는 표준 포맷을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생성자, 생성 연도, 제목, 버전, 출판사, 그리고 자원의 유형, 그리고 식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2012년 말부터 데이터 색인과 인용 정보를 보시는 것처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연구 데이터는 재사용과 검증을 위해 기탁되고 큐레이션되고 출판되어야 합니다. 연구 데이터도 성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 인력과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연구 출판 윤리 최근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